계절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 여기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기로 온단 말이야.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 할 줄 알았더만 많이 오셨네요. 또 우리보단 덜 불쌍하신 분들이야. 여성분들이 많이 보여서 또 기쁘네. 그래요. 어쨌든 뭐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와 이 작가 EJ 그 17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재미가 없을 거라고 예상한 홍종학 의원 나온 방송. 터졌지. 존나 많이 들었어. 와, 진짜 많이 들었어. 1위도 꽤 오래 가던데요? 토, 일, 월, 화, 4일이 했습니다, 4일. 예. 야, 이분 대단한 거야. 그것도 뭐, 그냥 한 편 딸랑 올렸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자극적인 멘트나 자극적인 톤을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목사님 같은 느낌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폭증하는 당원 가입에 대한 뭐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도 궁금하잖아. 미국 금리 인상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그만큼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네. 이브인데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 그렇지. 옛날에 연말 같지가 않은. 길에 나가면 왠지 뭐 같이 막 이렇게 뭐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났는데. 나는 십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 뭐 그건 너의 평생 그랬지 뭐. 네 개인의 IMF 사태를 자꾸 일을 시키지 마. 365일 중에 그냥 하루일 뿐이야. 니는 뭐 그래 크리스마스나 씨바 뭐 부처님 오시는 날 똑같은 날이잖아.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 연말연시 분위기 안 나는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6개월 만에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얼어붙은 거지. 네, 얼어붙은 거지요.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안 가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기에 많이 오셨잖아. 희한한 사람들이야. 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어떻게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없을 줄 알았어. 오늘 손님 없고 우리끼리 방송할 줄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사실 우리가 희한하게 녹음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고 다음 주는 31일 날이야. 야, 우리 2번 연속 아니니 이거? 뭐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크리스마스 이랬어요. 날 크리스마스 같은 이브 날 녹음하고 그리고 12월 31일에 녹음하고 목요일에. 그래, 좋지 뭐. 그래. 야, 씨발, 세일, 씨발, 우리 3명이 맞는 거 아니야. 전에 좋은 거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집에서 탈출한 걸 기뻐하지 마. 그렇지 않아. 그래, 근데, 역시, 지금, 안철수 탈당 태풍이 여러 가지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안철수 탈당으로 조금, 야권 분열이 조용해지나 싶었더니 더 시끄럽게 됐습니다. 예. 더 시끄럽게 됐는데, 요거는 그런 거죠.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 상당히 고무됐다. 아니, 여론조사 근데. 결과에 업이 됐어. 아니, 오늘 또 리얼미터 본 거 보니까 안철수 신당이 올라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이 됐다니까? 안철수는? 여론조사가 자기한테 자꾸 좋게 나오잖아. 안철수가? 그렇지. 네. 데이터가 안철수가 자꾸 업이 됐어. 근데 올라가니까. 얼마 전까지 탈당 직후까지만 해도 이게 여론조사가 결과가 다 분분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탈당하고 나서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올라갔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새정치민주연합 떨어지고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올라가. 예. 왜 그러냐? 요 문제는요. 안철수를 탈당하고 계속해서 종편이고 신문이고 안철수 띄워주게 합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그 아주 중간층 내지는 좀 뜨뜨미지간 사람들은 종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종편이고 안철수 뭐고 그럴 수 가네. 있지. 그렇지, 그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를 띄워주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해요. 그랬든 말든 간에 안철수를 언급을 계속 하시는 거야. 사건의 중심에 안철수가 있는 거야. 신문을 봐도 안철수, TV를 틀어도 안철수, 계속 안철수야. 그러면요. 새누리를 지지하는 핵심 골수 지지층, 또 새정치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 빼고 와리가리 하시는 왔다 분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는 사람 지지하게 돼 있어. 부동층. 그게 여론조사의 맹점이다. 맹점이죠.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안철수 의원이. 아니 종편에서 안철수 의원을 언급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하다 못해 최 누구더라? 아니 MBN에 그 당신 나오는 사건반장 경쟁 프로 하나 생겼더구만. 최단비 변호사 나오고. 몰라요. 거기에서도 무슨 뭐래더라? 자기가 안철수 저격수인데 계속 저격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저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신당하겠다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고무됐다. 그런데 역시 안철수 의원은 정치 초년병이다 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요거 빠집니다. 지금 뭐 새정치연합 지지자들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 빠지냐? 내용의 문제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제3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없죠. 자, 지금 안철수 지지율은 어디서 제일 많아요? 호남에서 제일 높지. 그렇죠? 호남에서 제일 높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많죠. 호남의 유권자들은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 투표하는 지역색을 나타내는 그런 지지자층에서 가장 전략적 투표를 잘하는 사람들이 호남 분들이세요. 그래, 결국은 이분들은 안철수가 좋냐, 문재인이 좋냐, 이 문제가 아니야. 또 사실 문재인한테 지금 많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안철수 쪽 가는 쪽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뭘 선택하냐? 누가 새누리를 이기냐야. 거기에 집중합니다. 반새누리 정서로 그럼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안철수 지지율이 약간 올라온다고 해도 결국 선거 국면에 접어가 들어가면 1대1 싸움이 된단 말이야. 새누리하고 1대1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혹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안철수 지지율 가지고 호남이 뭐 뒤집어졌네 그러면서 호남 의원들이 탈당한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작 걱정하는 건 수도권 의원들인 것 같더라고. 수도권 의원들이죠. 지금 사실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한다 이게 많지 않습니까? 예. 본인 머리 무지하게 아플 겁니다. 김한길뿐만 아니고 김한길 밑에 사람들도 아주 지금 머리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야. 왜? 자, 어쨌든 계속해서 탈당한다고 군부를 뗐잖아요. 뗐지. 그런데 이거 그냥 쑥 거두들기도 좀 못해. 명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냐? 나가면은 3번 달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그럼 나가려? 그 3번 달겠잖아. 3번 달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저 김한길 의원 지역구 어디야? 광진구지. 우리 동네야. 그지? 자, 새누리당 1번 후보 나왔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 안 내? 내지. 당연히 내지. 2번 나왔어. 김한길 3번, 정의당 4번. 아니 그러면 누가 당선되겠냐고. 1번이 당선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당장에 철수형이랑 둘이 이제 손붙들고 끌어안으면서 하한대 나가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머리 아프다고. 아니 그러니까 김한길이 한대 나가도 당선 가능성 있으면 나간다니까. 지난번에 45명 데리고 탈당한 것처럼 열린우리당 시절에 예. 그때는 가능했어. 지금은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나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확고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거라고. 근데 다만 저는 김한길 탈당은 문 대표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바예요. 김한길 탈당은 이게 지금 다른 호남에서 한 명 한 명 탈당은 이거는 개인 탈당이거든. 근데 김한길 탈당은 정말 아사리판으로 볼 수 그렇죠. 있죠. 이것도 세력이 탈당할 수 있다고. 김한길 개라는 걔가. 사람들이 응. 한꺼번에 훅 나가버린다고. 이거는 그러면 정말 아사리판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말로 문재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집단의 적통성마저 약간은 정통성은 뭐 해체 안 되더라도 이거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선거 결과가 1번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보자고. 김한길이 자기 개파 의원들 데리고 탈당해서 안철수랑 손잡게 되면 진짜 일려 다야구도가 생긴다고. 호남은 괜찮아요. 호남은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 충청권은 개멸이야.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선거에서 박살난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 보수 언론에서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 시나리오예요. 김한길 탈당. 그래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이 모든 책임은 또 져야 될 것이고. 아니 그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선거에 지면 한다고. 책임지겠다. 그러면 물론 탈당한 안철수에게도 분당했던 어떤 책임이 그 책임이 있겠지. 있지만 더 크게 나가는 건 문재인 대표지. 그리고 만약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선거에 졌을 때 책임지고 내려오면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음 지금 대안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진짜 안철수가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깝깝하네. 문 대표로서는 김한길 탈당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특히 문 대표 지지자들은 님이 씨팔 나가라 라고 할 수도 있어. 또 우리가 맨날 옛날에 주장하던 거잖아. 나가라고. 선거성. 네. 근데 우리가 했던 것은 못 나간다는 판단하에 그러니까 미리 단도리를 해라 했거든. 총선 전에. 그런데 지금은 정말 나갈 수도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문 대표 입장을 우리 지지자들이 좀 잘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강성 위주 내지는 문 대표한테 너무 그렇게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문 대표님 이번엔 다 버리고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런 거지. 총선을 포기하는 거야. 대선을 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봉합해서 갔다. 그럼 대선에서 요 꼬라지 또 나거든. 이 꼴을 또 봐야 돼. 후보 교체. 이거 또 나가. 안철수께서 밖에 있을 거 아니야. 문재인은 안 된다. 또 후보 안철수 교체하자. 다시 모시고 와라. 또 그 얘기 100% 나옵니다. 또 이 판국을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포기하고. 이기는 걸 몇 석으로 봐야 돼,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로서 만약 김한길 탈당하고 하면 100석도 아슬아슬한 거죠. 예. 개헌저지선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 포기하고 대선을 노리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신당이 지금 언론에서 떠든 것처럼 그렇게 파괴력이 있냐? 그렇진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안철수가 지금까지 쭉 자기가 말해온 게 있는데 박지원 김한길이랑 손잡는 것도 우스운 거 아니야? 귀소만 돼도 안 된다 그랬잖아. 아웃시키겠다 그랬잖아. 맞다. 그 얘기 했잖아. 근데 박지원은 근데 뭔데? 박지원 손잡을 수 있나 그러면? 다녀오셨잖아. 지금도 재판에 걸려 있는데. 그리고 김한길 의원 같은 것도 지금 검찰에서 계속 성한종 때문에 계속 부르고 있는 거 안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랑 연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서 나온 김한길과 연대를 한다면 그것도 아니 자기가 김한길가 그냥 손 잡는 거고 안 한다 연대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 스타일상 연대를 안 한다 그래서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대를 안 한다 그래놓고 또 광주 천정배 신당 일쪽은 또 연대를 한대요.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리고 아까 혁신안 얘기하면서 김한길도 위험하고 박지원도 위험하다 그러면 그 혁신안 내로라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김현철 씨가 경남 쪽에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 아니 안철수 나갔는데 이제 안철수 혁신안 뭔 필요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안철수 신당에서나 혁신안 잘해가지고 김한길이나 박지원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이 자기가 얘기지. 말한 거지 그거는 네. 그렇게 네.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연대는 필요한 거거든요. 야권이 이기기 위해서 연대가 필요한데 어쨌든 안철수 신당에서 연대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야권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신당 고사 작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어 달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하고 연대를 하고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번 4번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정의당보다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번 4번을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당원 10만 명 넘겠어? 10만 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물어봤지만 이게 한번 올라갔다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화에 접어들거든요. 지금 7만 명 됐어요. 그러면 처음 같은 파괴력이 약간은 좀 둔화가 된 느낌이 좀 그런 있죠. 것 같더라. 그래프가 한 번에 좀 쫙 올라가줘야 그러니까 지금은 되는데. 이제 정체죠. 예. 정체인데 어쨌든 지금 박지원, 김한길 다 문 대표 내려와라 공천권 달라 이 두 개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문 대표가 내려오는 순간 내년 총선 진짜 아웃입니다. 그렇지. 이건 진짜 아웃인 거고. 네. 또 지금 공천권 내놓으라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 대표는 계속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공천권을 내놓으라 그러면 뭐 어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진들이 문 대표 흔드는 걸 자기가 막아주겠다 그런 거 아니야. 저번에 신임 걸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신임 재신임 걸지 마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또 흔들렸을 때 중진들이 계속 못 막아줬지. 근데 이번에도 중진들이 또 뭐 선대위 빨리 구성하자. 그러면서 또 문 대표의 권한을 내놓으라 그랬어. 이손후퇴를 얘기하더라고. 중진들은 왜 그러냐? 지들도 이 20%에 간당간당해. 지들도 걸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파들 왜 호남에서 많이 탈당하냐? 간당간당해서. 확신범이니까. 호남이 다 간당간당하니까 그런 거야. 원래 물갈이 하면 호남부터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새누리당에서 경상도 깃발 맞고 꼽으면 당선되는 것처럼 호남도 그런 거잖아. 그래서 혁신을 하려면 호남부터 혁신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다 자기가 간당간당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지. 나가는 거고 다른 지금 중진들도 마찬가지야. 중진들도 이러는 거 지금 이러는 게 지들도 벌써 4선 뭐 3선 4선 했잖아. 그럼 포인트가 높잖아. 간당간당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야. 전부 자기 공천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표가 사실은 지금 할 일은 내가 공천권을 뭐 택할 수가 없다. 이건 맡긴 것이다. 그렇죠. 다만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끔 뭐 보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 정도 스탠스밖에 못 취하는 거거든. 네. 근데 안 되는 걸 자꾸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흔들었던 이유에 대한 본색을 드러내는 거네. 처음부터 그랬잖아. 공천권 때문에 흔드는 거라고. 근데 공천권 때문이란 말만 안 했었잖아. 지금도 말 그렇게까지는 안 할걸요? 지금도 안 하죠. 예. 근데 결국 그거야. 그래,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안 나가는데 자기가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나간다고. 예. 지금 그 수순이 온 겁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건 확신범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그래서 자꾸 빨리 선거 체제로 돌아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지금 이래가지고, 선거 체제 돌기는커녕 지금 선봉 구성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공천 시스템부터 빨리 돌려야지. 아니, 지금 그냥 문 대표는 여러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아니 지금 벌써 새누리당 쪽에서는 선거 사무실 만들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어쨌든 뭐 지금 당원 가입도 한 7만 8만 명씩 해주고 있잖아. 그런 지지자들 힘에 없고 등에 없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 다만 정말 본인이 이 선거에서 정말 승리에 간절한 힘이 있다면 뭐 또 김한길도 만나서 뭐 진짜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근데 얘기도 해보고 스킨십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럼 뭐 방법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는 거지. 그때는 그냥 각계격파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할 때까지는 해보고. 그죠,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나가라 그래서 정말, 이 야당, 이 경쟁 자리가 찍어 눌러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 있습니까? 그럼 문 대표가 지금 와서 사퇴를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네 얘기가 전달은 되냐 문재인 대표한테? 모르죠, 뭐. 그리고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아마 DJ 코스프레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잖아. 예전에 이제 DJ가 나갔다가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어 나갔을 그쵸. 때. 네, 다시 이제 어따 대고 비교를 하나, 참나? 이렇게 돌아온 경우가 DJ는 있었죠. 호남이라는 막강한 지역이 있었어. 그리고 DJ는 정치 구단.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DJ를 좋아하는 사람도 전국에 많이 있었고. 아니 근데 뭐 안철수가 호남 사람이요? 왜 호남에 가서 그래? 쥐가. 안철수는 자기가 전국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전국 브랜드 경상도 그거 주도도고 다 가지 왜 호남에서만 가서 그래 매달리냐 말이야. 그게 새정치야? 따뜻하니 그렇지. 거기 가면 어? 따뜻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안철수가 언제 한번 박근혜나 새누리당을 향해서 욕한 적 있어요? 없었잖아. 네. 내부만 계속 총질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뭐 새누리당도 잘못했지만 우리 당이 더 큰 문제다고 늘 그랬잖아. 자료를 그랬지. 욕을 안 한 건 아니지.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이런 데서 뭐 얘기한 적 있어요? 뭐 메르스 사태 뭐 비판한 거 있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하나 좀 얘기했었지. 역사교육 국정화도 그래. 전부 다 총궐기 대회하고 나갈 때 안철수 뭐 했어? 콘서트 토크 콘서트 한다고 준비하고 있었지? 그만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니까 대통령 막 비판해. 왜 그렇겠어? 왜 나가자마자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자기 브랜드 높이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정치는 안 된다. 그런 꼼수가 정치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옆에서 자꾸 안철수를 그렇게 구태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가리키는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있어요. 그 안철수가 직접 그거를 초선이었고, 물론 그분의 품성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뭐 무시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지만요.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 구태의원의 행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 누군지. 있어? 말을 좀 하기 그렇지만 근데 있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뭐 김종인 교수의 인터뷰가 뭐 화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김종인 교수가 이번 인터뷰 한 말 다 이에서 우리가 한 말입니다. 낯이 있더라고. 하나도 다 똑같이 말한 거야. 그게 그러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우리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한 번 기회가 온다는 거였잖아. 그치. 그걸 자기가 차버렸거든. 그러면 자기는 나가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가서 만약 이번에 총선에 지면 문 대표가 물러나면 밖에서 기회를 노려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거. 혹은 추대. 어? 근데 그런 정치 지도자가 그런 정치 스타일을 해갖군요. 국민들 마음, 특히 야권 지지자들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모든 판단들이 정치적으로는 스탠스가 되게 빨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 아니 야권 지지자들 더 잘 알아요. 야권 지지자들이 반기문을 왜 싫어하는데? 어? 몸살이니까. 다 이유가 있어. 아니 뭐 강할 땐 강하다고 한 말씀 하셨다며. 그리고 계속해서 애매하게 임기 끝나면은 은퇴하면은 우리 부인이랑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대슈 그분 얘기는 나중에 끝나고 다시 들어봐야 돼요. 반반 화법. 자세한 얘기는 신넘버 3의 반기문 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 이번에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나? 외국 언론에서 만날 말하잖아. 반기문이 할 줄 아는 걸 우려뿐. 이번에도 우려를 표해. 반기문의 대선 나온 순간 모아서 다 터뜨려버릴 거야. 씨. 아니 이렇게 민주당의 뭐 새정년 쪽에서 이렇게 개판 5분 뭐 전인데 이걸 정말 새누리당에서는 막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조용해요. 아니 뭐 크리스마스 캐롤인가 뭐 그리고 우리 무대 또 말실수해가지고 저기 연탄 자원봉사하다가 외국인 유학생인가한테 그 양반은 연탄 색깔이랑 똑같네 그랬다고 오바마한테 하면 그런 말을 해. 오바마한테.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면요 사라져요. 근데 새누리당은 지금 뭐 속으로 웃음을 감추고 있지. 입이 찢어질. 아니 웃음을 감추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 내부에서도 뭔가 좀 균열이나 이런 게 아니 없나? 걔들은 아주 뭐 친박 비박 이제 싸움이 있지만은 이제는 진박 대 비박을 해.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뭐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뭐 대거 탈당하고 이런 건 없잖아. 걔는 그거 없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아니, 친박 중에 이제 진박을 잡더라고. 무대는 지금 그 공천 상향식 공천 놓고 계속 버팅기기는 하는데 뭐 웃기고 자빠졌는데 안 돼. 그 양반은 박 뭘 대통령한테 믿고 뒤질라고 안 돼. 야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해봐. 그 김무성이 능력일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박근혜 칭찬해. 역시 선거의 여왕. 야 지금도 끊임없이 개입이라 표현되나? 야 끊임없이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하잖아. 진실된 사람을 뽑아줘라. 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권 후보도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재만 그 동구청장 유승민 지역구에 나가잖아. 나가가지고 그 개소식을 열었는데 친박들이 총 출동했잖아요. 이재만이하고 얼굴도 한번 본 사람 잘 없어. 처음 봤어. 근데 바싹 내려가갖고 우리 진실한 이재만을 도와주라고. 유승민 아웃시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데 글쎄요. 경선에서 이재만이가 유승민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대구라고 해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경선을 해서 만약에 유승민이 진다. 그러면은 유승민 아웃이지 뭐. 그러면 완전 균열이 되는 거예요? 균열이 아니고 경선은 불복을 못 하거든.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 못 나가요. 그렇지. 그래도 그 동네에선 그렇게 못하지. 아니 법으로 못 하게 돼 있다고. 법으로도 못해? 그게 이인재법 아니야 그게. 참 대단한 양반이야. 우리 인재영은 또 큰 역할 한번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그렇고 저는 박 대통령이 진짜 국민 눈치 안 보면 이재만을 전략공천할 수도 있겠다. 유승민한테 아예 후보를 주질 않는 거야. 전략공천. 그러면 뭐 유승민 탈당이지 뭐. 그렇지. 그러면 유승민 탈당.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국민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건 다 말이 안 된다. 에이 그래도 경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박 대통령이 정말 스네이크박의 딸인데 어떻게 될지. 요즘 또 이렇게 피곤하신가 봐. 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몸도 좀 안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정의와 국회의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왜 상정 안 하냐고 전화했다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국회의장 오래 버티네. 네, 아니 왜냐면 국회의장 마지막이니까. 그쵸. 국회의장이 그때 하면 끝이야. 뭐 지가 국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뭐 할 거야. 명예직으로 마지막으로 끝나면 박희대처럼 씨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캐디 가슴이나 만지고. 야, 그럴 리는 없지. 야, 애기들도 와 있어. 그런 거 왜?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럴 리는 우리 정의아 국회의장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건 지금 막 단호하게 버티고 있잖아. 그리고 국회의장이 만약 그런 짓 했다. 이거는 자기 국회의장이 사실은 굉장히 명예직이거든. 그치. 힘은 없지만. 근데 그 스크래치 확 가는 거거든. 그거 이제 자기는 마지막이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는 우리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뭔지를 몰라. 삼부 요인이 뭔지도 몰라. 삼권분립 입법, 행정사 몰라. 응. 그냥 안 해주니까. 나 대통령인데. 누구야? 정 의장님 뭐예요 이거 지금? 나 대통령인데 씨발. 내가 대통령이라고요. 그거야 그거. 그거지. 삼권분립이 어디 있어? 그런 거죠. 뭐 그러는 건데 참 집권상정하면 어떻게 될지 참. 에휴 그래요. 뭐 지금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분 사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만 조금 빨리 액션을 취해줬으면 문 대표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만 뭐 지당한 건 지당한 거고 지금 뭐 광주에서도 앞으로도 탈당 있을 거라 하잖아. 이것들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야금 한 놈씩. 아유. 아니 똥 한 번에 싸야지 자꾸 지리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닭에다 똥물을 뿌리는 거야 지금 한 명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탈당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은 또 탈당한다 이러고 있고. 아니면 헨젤과 그레텔이요? 뿌리고 다녀. 그러니까 뭐 흔드는 세력 나가면은 조용할 줄 알았더니 더 흔든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되는 뭐 소위 말하는 흔드는 세력 나갔더니 안에서 더 흔든다 이제 좀 조용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사실은 흔들었던 것은 안철수를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흔들었거든. 이제 그 얼굴마담 나가고 이제 진짜 끝판왕들이 또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 나가는 건데 저는 그 나간 사람들이 새정치할 사람들이라 보지 않아. 헌정치야? 아니 그 사람들이 뭔 새정치야. 해온 게 그래서 있는데. 그럼 저는 오히려 그 나간 사람들 자리에 공천할 거 아니에요. 공천할 때 진짜 신진 인물들, 아주 신선한 사람들.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젊은 사람들. 김광진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막 꼭 전라도에 막 꼽아줘야 된다 생각해. 그렇지. 그래서 딱 비교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동형을 목포로 꽂는 건 어떨까? 나한테 했어요. DJ의 추종자. 저는 하자가 많아요. 우리 정원이 형들이 날 털면 다 털려. 너 조심하래, 정원 형들이. 정원이 형들이 날 털면 새정치민주라면 50석도 못 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작가가 오히려 이제 그 당의 심의 기구에 짐을 덜어주는 거야. 덜어주는 거야. 아예 쓰지 마세요라고 하잖아. 야 아니면 초장부터 안동에 나가. 나가는 순간 어쨌든 네가 스크래치가 되겠구나. 나가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강용석 용산 나가는 건 똑같은 거야. 가만히 있어야 돼. 강용석 제2의 김용민이라 진짜 웃겨가지고 그 양반 아유. 강용석이 나가는 순간 새누리는 박살난다. 야, 참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라. 근데 그거 세계일보가 새누리당의 고위직 사람들 핵심 인사가 강용석이 뭐 이제 얘기했다 그랬잖아. 예. 그 고위직이 누구일까? 자 들었습니다 누군지. 들으셨네요. 제가 이거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빵 터질 텐데 말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새누리당의 핵심 인사 그 인사가 강용석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핵심 인사가 이 정도 말하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정권에서 우리가 알고는 이 정권의 핵심 인사는 뻔하잖아. 문고리 3인방 아니면 정윤회 아니야. 새누리당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 좋아. B 해주세요. B? 야. 존나 터지지. 그 사람이 그래. 새누리당 핵심 인사라고 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렇게 작업도 되나? 왜 안 돼? 되지. 야, 내가 쓱 가서. 야, 여기까지만 얘기해. 야, 너무 힌트가 길어. 그래? 야, 내가 쓱 가서. 나 기자들한테. 야, 여기까지만 하라니까. 아니. 충분히 가능하다. 야, 요거 삐처리 반드시 해라. 그래야지 안가에 손님 온다. 삐처리해야지.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다 들었나? 다 들었나? 아니야, 먹느라 바쁘다. 다 자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큰일 납니다. 예. 하여튼, 그분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디 SNS에 절대 올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 앞으로 나 못 본다. 절대로 SNS에. 지금 들었던 얘기는 귀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예. 참 재밌는 일이지.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 기사를 보고. 누구야? 누가 얘기했어? 뭐 그랬는데?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하여튼 뭐 저는 새누리당에서 강용석 전 의원을 꼭 좀 공천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다. 이런 말씀. 이번 총선에서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히트를 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죠. 강용석 의원이 아마 이번에 한 1000명 이상 그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1000명 이상 나온 후보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지 않을까? 그치. 그렇겠지. 새누리당에 도움이 된다. 아사리판 만든 게 얼마나 좋아? 강용석 저기 새누리당으로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도도맘 저기 공화당으로 나가고. 아유, 좋아. 아주 좋다야 그림. 아, 그래 소송 걸려서 이제 뭐 잇따라 증거가 막 밝혀지고 아주 그냥 그러면 어울렁 경산하고 뭐 그럼 둘이 또 울면서 또 하면서 우리 홍콩이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는 자꾸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정치 민주연합 그 당내 내부상은 좀 더 지켜보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안철수 신당이 지금 지지율 작게 오르는 건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결국은 1대1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이 자기는 대통령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려면요. 이번 총선에 유의미한 성적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지. 총선에 유의미한 성적을 내지 못하면 안철수 아웃이야. 근데 안철수는 그걸 모르고 있어. 그게 좀 안타깝고. 또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나오지 않고 비례도 나올 수도 있거든, 비례. 아하. 그럼 진짜 비겁한 건데.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안철수 의원 자기 지역구 나와서 자기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럼 진짜 바로 아웃이거든. 그럼 이거 진짜 오늘 나가린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자, 그럼 자기 의원직이랑 자기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살겠다고 비례대표를 낼름 먹는 건 그럴 수 있다. 에이, 안철수가 그 정도는 안 하겠지. 자, 한번 볼까요? 1번 이준석, 2번 새정치연합에 누구 하나 땅, 3번 안철수, 4번 노회찬. 누가 돼? 이준석이 되는 거야. 99.999% 됩니다. 그렇지. 에? 예. 수도권은요 3에서 5% 싸움이거든. 야, 그 전에 얼굴 보고 소주나 한잔 하자.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비례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불출마할 수도 있다. 아예 여기서 명분을 쌓는 네? 거죠. 불출마할 수도 있지. 나는 단순히 의원직 하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새 정치를 꿈꾼다. 그렇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행마지. 좋은 수지. 내가 3번 배지를 후보 단 사람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띄워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불출마하겠다. 그러면 임팩트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거. 그러나 그런 순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꼼수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자기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꼼수 부리는 거거든. 그렇지. 쉽지 않을 것이다. 아, 근데 나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손학규 씨랑 회동해가지고 뭐 손잡는 거는 있을까? 누가 회동을 해요? 안철수. 그러니까 회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학규가 바보입니까? 손학규랑 손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 안철수와. 안철수는 손학규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손학규 왜 잡아? 아직은 손학규는 좀 더 닭 잡고 있어야 아니, 돼. 봐봐. 손학규가 밖으로 나오잖아. 정계 복귀는 딱 2가지밖에 없어.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킹메이커가 되겠다. 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아직 시즌이 아니잖아. 그지? 2개밖에 없는데 손학규는요. 대통령 나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선 통과를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벌써 2번이나 떨어졌잖아. 네. 또 본인도 알아.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선택을 다른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추대밖에 없어. 근데 지금 누가 추대를 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안철수랑 손잡으면 안철수 보고 너 철수 나가지 씨, 마. 너 나가지 말고 나를 밀어줘. 철수 씨가 오케이 하겠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왜 자꾸 나온다 말이 나오냐면 안철수를 이용해서 문재인을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손학규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자꾸 손학규 보고 나와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내려가고 정권 당권 장악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구원 투수 격으로 불안할 수도 있죠. 대안시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 손학규가 있다 하려고 그래서 자꾸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박영선, 김한길 다 그 사람들 막 자꾸 나오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손학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자기가 나와서 얻을 게 없잖아. 다만 킹메이커를 하려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진 않을 것이다. 아직 시즌이 아니야. 좀 더 닭 잡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저는 손학규 후보 보고 자꾸 나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닥쳐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근데 지들 개인의 어떤 명예와 그리고 물욕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나오라고 그래. 정치로 안 배우고 족같이 배워서 그래요. 그래. 나와라, 씨발. 원주택 박실 좀 더 팔리게. 네, 그러면 시사 문제는 한 가지만 하죠, 뭐. 여기까지 하고. 전화 말씀 듣고 본격적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 티켓입니다. 플레이 티켓은 공연 티켓을 파는 사이트입니다. 팟캐스트에서 공연 광고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시죠? 저희 플레이 티켓은 공연 산업의 불균형을 개선해보고자 태어났습니다. 작품의 규모와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균등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티켓 예매 사이트입니다. 메인 화면의 무분별한 광고로 공연 선택에 혼란스러웠던 관객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고 싶은 장르와 지역을 직접 선택하여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www.playticket.co.kr 검색하셔 우리나라 공연의 앞날의 희망 버튼을 눌러주세요. 플레이 티켓은 유통의 갑질로부터 제작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더 좋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공연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공연으로 말합니다. 플레이 티켓.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사실 겁니까? 어디까지 힘없이 쓰러지게 두실 겁니까? 탈모는 지역이, 정당이, 임기도, 탈모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탈모공화국 대한민국 쿨링존이 필요합니다. 전국 22개 지점 발머스 탈모연구센터 개발 미 FDA 의약외품 탈모 샴푸 발머스 쿨링존 30일 샴푸. 건조한 두피, 유쾌, 상쾌, 통쾌. 쿨링존 30일 샴푸. 쫀쫀한 특허 한방 원액으로 탈모 아웃, 비듬 아웃, 정수리 냄새 아웃. 열받는 대한민국, 열받은 두피. 발머스 쿨링존 샴푸로 시키십시오. 탈모 고민? 발머스. 탈모하면 발머스. 발 마사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인천 항쟁입니다. 예전에는 인천 사태라고 불렸죠. 예, 5.3 인천 사태. 인천 사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어딘가 뭐 검색해 보려고 하면요, 거의 다 대부분 인천 사태로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이게 입에 뱄어. 그 사태로. 광주 사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인천 사태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도 한번 그죠, 우리가 부마 사태 막 그. 네, 입에 배가지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전남여수. 씨발 국정교과서를 배워서 그래요. 미안해요. 11 대구 폭동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요즘 뭐라 하지? 11 대구 폭동이라 안 그러잖아. 11 대구 사건이라 그러나 그냥. 11 사건? 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끔가다 국민학교라고 얘기해요. 난 일부러 국민학교라고 그래. 왜? 내 나이 40이다 그러려고. 뭐 이상한 걸로 어필하고 지랄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나 나이 많다 그러려고. 이 국민학교를 또 초등학교 막 우리 영삼형이 업적이네. 그렇지. 영삼형 많은 걸 하셨네. 예, 예. 그래요. 자, 인천 항쟁은 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한상균 위원장. 30년 만이죠? 소유죄 적용이 검토되는 게, 이 인천항쟁이 소유죄, 인천항쟁 주동자라고 하는 사람들 잡아갈 때 소유죄를 적용했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지. 예. 근데 지난번 1차 민중총궐기가 과연 소요일까? 인천항쟁에 비하면은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는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네. 제가 그때 인천 살았으니까 그때 또. 인천에 있었으니까. 예.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고향 인천이 민주화의 성지가 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사건이고. 고담 시티 아니야, 인천? 그치. 누구 때문에? 하여간 그 인간들 때문에. 예, 그리고 6월 항쟁으로 가는 최대 분수령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예. 세상. 소유죄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중의 집합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소유죄라는 게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요. 찾다 보니까는 일제가 우리 한국인들, 그러니까 식민지하에 있던 한국인들의 이런 어떤 외부 활동, 집회, 그다음에 만세 운동 같은 것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적용됐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잔재로 남아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는 것도 창피한 노릇인데 이게 지금 2015년 해방 이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한번 또 나온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한스럽고 한편으로는 웃긴 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야.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데 일제 때 보면 쓰겠지. 그러니까 소요제가요. 아까 이 박사가 30년 전에 이 5.3 인천 항쟁 때 마지막으로 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형법 제정되고요. 소요제가 적용된 게 인천 항쟁이 4번째였어요. 고작 딱 4번. 그러니까 이번이 5번째야.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군사 독재 정부에서조차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씹어넣은 법을 쓱 가지고 왔어. 야, 우리 근혜 언니 정부는 말이야. 상당히 클래시컬한 아이템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이브리드야 내가 볼 때. 군사 독재 정권과 어. 일제 그 조선 총독부의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 그 법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소요제 정도 되려면 진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어느 정도 되면 적용하냐. 그러니까 인천항쟁 때도 소요제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랬거든. 아까 이 박사가 엄청났다 그랬지만 그때도 말이 안 된다 그랬어. 어디에 어느 시점에 정할 수 있냐 하니까 왜 무슨 저 LA 사태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상점 털고 막 불 나고 지르고 막 다수가 완전히 전투도 하고 약탈 방화 강도 그렇지. 이럴 때 적용하는 게 소요제라라고 하더라고. 인천 항쟁 때는 약탈 방화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위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강했지. 약탈이 어디 약탈이 없었어요. 약탈이라 해봐야 경찰차. 지금 이번 총궐기 때 뭐 약탈이 있었어? 누가 뭐 어디서 모름쳐? 강도가 있었나? 로프로 저기 끌었다고? 이씨. 야, 이번 닭장차 저기 한다고? 야, 이번 2차 그 총궐기 때는 끝나고 나서 그 대학로에 있는 상권을 다 부활시켰어. 그 사람들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동시에 다 앉아가지고 술 먹다가 갑자기 진정한 창조. 누가 한 명 일어나가지고 밖에 삐 이러면 다 같이 건배해 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그때 이제 소유죄를 하는 건데 지금 뭐 광화문에 뭐 어쩌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소유죄를 적용하면서 공안 정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작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5.3 인천항쟁은 아까 이 박사가 6월 항쟁으로 가는 어떤 시발점이었다고 했는데 사실 80년도 서울의 봄 그리고 강주 민주화운동 네. 그때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전두환이 하도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6년 동안 시위다운 시위가 없었습니다. 그치 학내에도 전부 사찰을 당했고 그렇죠. 아무것도 학생들 교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 거기에다 백골단들이 틀어막고 잡아들어갖고. 거기에다 쓰레스 정책으로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8688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 만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때 6년 만에 86년 인천항쟁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아까 소요제 사실은 소요제 때문에 인천항쟁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예를 들면은 경찰차 부서지고 한 거. 네. 이거 집시법 위반을 하면 돼. 그렇죠. 집시법에 나와 있어. 그 시위나 집회 주최자가 폭행, 협박, 송계,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무난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집시법 제16조 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집시법으로 처벌하면 충분한데 왜 소유죄를 들고 나왔냐 말이야. 그럼 지금 있는 기존에 있던 법 갖고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데 다른 법을 갖다 와서 굳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소유죄도 기존에 있던 법이긴 한데 다른 법으로 충분히 적용 가능한데 너무 세게 적용한 거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인천항쟁 이야기 들어가서 인천항쟁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80년대 당시 정치 지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두환이가 여당 야당 지가 다 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민한당을 네. 어용야당. 어영야당 민한당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민주화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YS DJ. YS는 가택연금 상태였었고 DJ는 미국 망명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용야당이 활약했는데 YS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3일간의 초인적인 단식. 물론 뭐 중간에 이제 보름달이 됐어. 하지 마. 나 점심 때 보름달빵 먹고 왔어. 주석이 보름달빵 존나 좋아한다. 되게 좋아해. 아무튼 보름달빵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렇게 YS의 단식 또 DJ가 미국에서 지지 시위 이런 거 하면서 민추협이 결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민주화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있잖아. 스톰리 홈커밍 뉴스위크 커버 폭풍의 스토리로. 귀국. 폭풍의 귀국. 딱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민추협이 이제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신한민주당. 그렇죠? 그래서 어용야당 민한당이 전부 다 아웃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신민당 만들면 원내 교섭단체도 못 만든다 이랬었는데 제1당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선명야당을 그리워했다. 우리 국민들이. 난 지금도 그리라고 봐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은 손가지 못한다. 지금 국민들도 선면야당을 원한다? 아니 국민들 전체는 안 그러겠지만 야권 지지자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스탠스가 지금까지 뭐 보여준 게 없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내부에서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 많은 1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박 대통령의 어떤 이 정부에 불만을 품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안철수는 거기서 뭐 어떻게 했냐고 어떤 자세를 취해줬냐고 야당 대표 됐으니까 그 정도 되면 나와서 국민들 보호하고 눈물과 땀을 오르만져 줘야지. 그걸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스탠스를 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어렵다고 봤을 때는 좀 선명한 야당을 보여줘야 된다. 안철수 의원은 그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서도 연습을 좀 하고 오려고 했나 보지 뭐. 어디서 연습을 해? 어디서 연습하고 오려고 어디 했나 동네 보지. 반장부터 연습하니? 자, 어쨌든 이렇게 2.12 총선이 신민당의 어떤 뭐 압승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하여튼 돌풍을 일으키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12 총선이 끝나고 1년 뒤에 신민당은 총선 1주년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념식에서 1천만 명 서명 운동에 착수합니다. 근데 이 1천만 명 서명 운동이 뭐냐면 직선제 개헌을 위한 네. 1천만 명 서명 운동이죠. 그러니까 신민당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직선제로 바꿔야겠다. 헌법을 바꿔야 된다. 직선제 개헌 투쟁하는데 당시에 신민당에서 100만 명 서명 투쟁을 하려고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100만 명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이때 당시 뭐 인터넷이 있거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럼요. 미디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영삼이 형이 아이씨 100만 명이 뭐야. 1000만 명 합시다. 아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그래 주위에서 아유, 안 됩니다. 성진이. 김고문님. 1000만 명이 우리나라 말이 됩니까? 인구가 얼만데 1000만 명이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걸 세보나. 핵도 없는 소리. 그냥 했어. 진짜 그래서 했다니까. 아 참. 그래 누가 세봐 그걸. 아니, 나 지금 이 얘기 듣고 생각나는 게, 나중에 권인숙 교수 뭐 얘기하겠지만, 권인숙 씨가 옥중에 있을 때, 김대중, 김영삼이 같이 편지를 보냈대. 네. 근데, 영삼이 형 도장은 대다 크고, DJ 도장은 조그맣더래.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두 사람의 성격이 딱 나오죠? 뭐 그랬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렇죠. 편지 내용은 영삼이 형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도장만 크다 하고. 자, 1000만 명 서명 얘기까지 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전두환의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명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집으로 찾아가서 서명을 받으면 주거침입죄, 개헌 서명을 위한 옥내 집회까지도 지시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왜? 반상회도 지시법으로 처벌하지. 그건 아예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평화적인 서명운동까지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압력을 가하는 등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죠. 뭘 달라. 지금도 외국 언론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시위 문화. 위험하다. 그러는데. 지금 한국 시위를 자꾸 지금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절대 안 나온 얘기지만요. 우리나라 언론을 제외한 모든 외국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유엔에서도 공고했어. 우리나라에. 쪽팔린 짓이지. 저 참고로 사무총장 반기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6월에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해고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의 영정을 들고 화단을 지켜선 경찰 앞에 한 줄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것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연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집회로. 노동자들이 넓은 인도 한쪽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잘못이냐고 따졌죠. 그러니까 경찰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한 거죠. 80년대랑 똑같은 네, 거지. 네. 도로교통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헌법에 얘기해. 시위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네. 뭐 하여튼 전두환이 그러거나 말거나 개헌 서명운동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하는 게 열리면서 마구 가입을 매우 많이 가입하는 것처럼 3월 30일
신민당 개헌 추진이 광주지부 결성대회에 30만이 몰렸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청주 등에서 열린 개헌 추진이 결성대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들끓기 시작했네요. 네. 종족에도 나섰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직선제 개헌을 촉구했고요. 3월 11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월 4일에는 성공회 소속 신부들, 5월 9일에는 조계종 승려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는 인천에서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인천시민회관에서 인천시 지부까지 행진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재야, 노동, 청년, 도시빈민, 철거민 등 각종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타협적 보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갑자기 또 안 의원이 생각나네. 급진적 투쟁을 전개하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신민당 현판대회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 아니야. 근데 네. 여기 그것 때문에 모인 이 시민단체 학생들이 신민당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5.3 인천대회 열기 한 3일 전 4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전두환 또 신민당 당수 이민우 또 이만섭이 또 어디 또 총재하고 있었어. 국민당인가 한국국민당인가 말도 못했어요. 네. 이만섭 씨 얼마 전에 사망했죠.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래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에서 전두환이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고 말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민우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는 과격 좌익 학생 운동가들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회담 자체는 결렬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전두환의 액션이 조금 변한 거지. 거기에 또 이민우가 이따 말했다니까. 이민우도 좌익 학생들하고 결별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쿠라적인 그런 이 사쿠라가 안 돼. 사쿠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쿠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됐습니다. 다 아웃. 아니 나 이거 되게 웃긴 게 개헌 논의를 왜 지가 허용을 해. 전두환도 참. 대통령이잖아. 내가 법이야. 대통령이잖아. 내가 법이야. 내가 하라면 해야 돼. 이런 박근혜가 정의왕한테 전화한 그거야. 대통령이잖아. 왕이야 왕. 아유 참. 자 인천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서 도심을 점거한 채 5시간이 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게 됐는데 요게 아마 인천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에 경찰은 73개 중대, 어이구야, 1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게 훗날 87년 6월 항쟁의 시작이었고 요것만 따로 5.3 인천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도 비슷한데 지금 이번에 미중 총궐기 대회 때 보수 언론이 쓴 게 저 사람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 주장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아니 각 단체마다. 당연하지. 그 민중항쟁에서 나온 주장들 보면 노동자들의 주장도 그래. 있고 농민들은 당연히 쌀값, 수매값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보수 언론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온 거다 막 이렇게 깠잖아요. 근데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도 신민당이 주장하는 거 따로, 학생들 주장 따로, 민통연이 주장하는 거 따로, 민청년이 주장하는 거 따로, 선어른이 주장하는 거 따로, 뭐 다 달랐어 다. 그리고 이러니까 소유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사이에 뭐 연결을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때 다 달라가지고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사실은 이제 반성하자 그랬다고. 이게 하나로 뭉쳐서 뭔가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정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단위화시켜야 여기선 되는데. 여기 저건 저기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시위하시는 분들 말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또 이번에처럼 똑같이 뭐 때문에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두환은 이 인천 항쟁을 이용해서 김대중, 김영삼과 재야 세력을 이간질하고 시위대를 좌익 빨갱이로 몰아서 국민과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민들을 갈라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권을 보호하려는 아주 개작태를 저질렀죠. 김대중, 김영삼과 재야 세력을 이간질하는 건 아까 언급했던 그겁니다. 예. 또한 5.3 인천 항쟁을 국가 전복을 꾀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지금이랑 같네요. 86년 5월 3일 시민당의 개헌 추진 현판식이 예정됐던 인천 시민회관 대회 시작 2시간 전인 12시경부터 시위대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지역 노동자 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기독교 노동자 연맹 이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너무나 많은 단위와 많은 시민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약 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최 측 추산입니다. 네.
잠깐만. 주최 측 추산 40만 명. 아, 그러면 경찰은 한 4만 명으로 받겠네. 네, 그 정도 봤어요. 네, 이 시위에서는요, 당시 이 현판식을 준비했던 신민당으로 봤을 때는, 어머, 저 사람들 왜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위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두환 퇴진, 광주 학살자 처단. 요거 들으면 신민당 뜨고 하는 거지. 그쵸. 어머, 야, 왜 우리 집 앞에서 이러는 거야? 이번에도 종편에서 박근혜 퇴진 있었잖아. 네. 네. 대통령 퇴진 구호까지 등장. 이따오 쓰면서 막 했는 거 아니야. 아니, 오죽 잘못했으면 대통령 퇴진하라 그래. 이런 씨. 그래서 당시 민정당 당사와 경찰 트럭이 불타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불났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렇게 인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천이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 임금 노동자의 숫자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전국의 그 전체 취업자 중 임금 노동자 비율이 39.7%, 40%가 안 됐죠. 근데 인천은 38만 1000명의 노동자 중 4분의 3명이 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 임금보다 낮았어요. 또 산업재해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어. 임금은 낮아, 사고는 많이 터져. 그렇지. 노동자들은 많아. 이러니까 이 5.3 대회에 노동자들이 확 몰려드는 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서울 지역의 노동운동과 굉장히 거리상 가깝기 긴밀하게 때문에 연결했었죠. 예,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큰 원인이었죠. 김문수 할 때 또 활약했잖아. 예. 부천. 예. 딱 인천과 서울 사이 부천 예. 있잖아. 예. 예. 이 시위가 너무나도 격렬했기 때문에 당일 예정되었던 신민당의 개헌 추진 현판식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인천에 도착했던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고문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인천 시내를 돌면서 직선제 개헌 추진과 이날의 개헌 현판식을 알리는 카 퍼레이드를 하고 오후 1시 50분경 인천 시민회관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시위대와 경찰들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었겠다. YS가 인천 시민 여러분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딱 하고 딱 도착했더니 막 페퍼차 쏘고 화염병 날라다니고 그랬으니 학생들은 화염병과 보도블록을 깨서 전경들에게 던졌습니다. 전경들은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민당 지도부는 대회를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회장이 못 들어갔어. 결국 들어갈 수가 없지 뭐. 신민당이 대회를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자 경찰은 곧바로 시위대 해산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검찰은 경찰 105명이 부상당하고 경찰과 일반 차량 3대가 방화 또는 탈취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탈취 나왔습니다. 탈취. 자, 근데 여기서 네. 일반 시민의 피해 상태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전두환은 인천 항쟁을 이용했습니다. 개헌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밀리고 있었던 전두환은 5.3 인천 항쟁을 좌경 용공 세력에 의한 폭력 난동으로 규정. TV와 신문에서는 연일 인천 항쟁의 폭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5월 4일부터는 TV뉴스에는 불타고 있는 민정 당사와 경찰차 모습, 깨진 보도블럭과 시위대가 경찰을 구타하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틀어댔고요. 5.3 항쟁은 노동자와 학생들의 과격한 구호와 폭력이 난무하는 폭력, 과격, 봉기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똑같죠? 자, 지금하고 똑같잖아. 나 이 장면 기억나는 게 인천 사태 뭐 해가지고 인천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은 맨 전경들 끌려가서 시위대들한테 쇠파이프로 맞는 장면 나오고 그랬는데 빼골단은 그냥 정의롭게 청바지 입고 열심히 뛰어가는 그러니까요. 모습으로. 뭐 예. 지금이랑 종편에서 계속 그거 뭐 버스 끌어내는 거 계속 틀어준 거 아니야. 네. 당시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5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입니다. 경렬 구호 충돌 C가 수라장. 아, 수라장 아닐까? 그냥 수라장만 나와 있다. 네. 인천 시위 조종 주동 32명 수배. 자, 그리고 1986년 5월 20일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인천 사태 민민투 민통년이 주도. 급진 학생 과격 제야가 소요 유도. 민중봉기 유발 노력. 민중봉기 유발. 네. 1986년 5월 5일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것도. 북한 또 나왔다. 네. 늘 그렇죠. 자, 전두환 정권은 시위자들에게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나빠진 것을 확인. 시위 주도 세력이었던 민통령 간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1차 총공길도 때. 그래서 이제 한상균 위원장 잡아들인다고 조계사까지 침투하고 그런 거야. 문익환 민통령 의장이 구속됐고요. 이부영, 임채정, 장기표 등 민통령 간부 전원에 대해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김문수,
김문수, 이유재, 양승조, 박계동, 정동연 등도 수배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소 발표에서 급진 저하경 활동과 격렬한 폭력 서열을 자행해온 민인투, 학생운동과 체제 전복 기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장기표, 정동연 등이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민통연 및 그 가맹단체 소속원 등이 인천 소요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폭력 사태에서 인천을 해방구로 또 해방구 나오네. 이때부터 나왔네. 해방인천 만세, 미일 세력 외세 몰아내고 민중정권 수립하자는 등의 북괴 상투적 대남 선전, 선동과 현저히 유사한 내용의 구호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종편에서 알아서 해주고 있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레 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129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1년 지나서 60항쟁 때 130명에게 구속영장 발부됐거든요. 똑같잖아, 숫자가. 그만큼 당시 5.3 인천항쟁을 탄압하려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애를 썼단 말이야. 그렇지. 아주 집중해서 잡아들였네. 그럼요. 회장 말대로 이 기회를 빌어서 운동권의 리더들을 전부 잡아쳐 넣겠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들 바로 실적 경쟁 벌이죠. 1계급 특질이 걸렸었다. 예. 그래서 마구잡이로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당연히 고문, 폭력은 자행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서 큰 사건이 바로 연결고리가 됩니다. 바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죠. 그러니까 부천서 성고문 사건하고 인천항쟁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성고문까지 터지는 어이없는 일이, 어이없는 작태가 벌어지는데, 부천서 성고문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철학인문대안학교 지혜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고은. 저는 고은이 짝꿍 동민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혜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고은아, 어떤 학교인지 알아야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지혜학교는 철학인문학을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쉽게 말해 독서를 열심히 하는 학교이지요. 철학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예비 중1 후배님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책도 열심히 읽지만 활동도 많아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혜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학교에서 만나요. 기다릴게. 네, 광고가 처음 이런 광고 처음 받은 것 같은데, 대안학교 광고입니다. 사실 저희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경쟁 교육에 너무 매몰돼 있다, 대안학교도 있다, 이런 또 조용교육감 왔을 때도 대안학교에서 많이 얘기했고요. 예. 철학 인문학을 가르치는 대안학교 지혜학교입니다.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네. 예비 중1인데 중학교 온 것 같아요. 모집하는데 우리 철학 박사, 네. 철학 인문학 지혜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초 지식을 잘 닦아놓은 사람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나 아니면은 공부를 계속하거나 혹은 자기 사업을 하거나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 그지? 일반적인 학교를 안 보내고 그렇지. 대안학교에 보낸다는 거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대. 아이들의 만족도가 일반 학교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 근데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은 막 가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친대요. 학교가 재밌지. 그러니까 이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 교육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책 읽고 철학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친구들하고 의견 나누고. 이 작가 항상 강조하잖아. 책은 어떤 거건 많이 읽으라고. 그러면 어디에 위치한 거죠, 근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네, 광산구에 위치한 예. 지혜학교. 예. 홈페이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www.sophia.school.or www.sophiaschool.or.kr입니다. 네, 홈페이지 가서 좀 한번 훑어보시고요. 교무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062-962-0980. 그리고 난 이거를 역시 그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 그럼요. 네. 부모님 자제분들 좀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에서
근데 아까 중학교 1학년이 광고하다 우리한테 반말을 하고 그래. 우리한테 안 했겠지. 우리한테 안 하고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우리 아니, 농담한 거야, 만나자. 그냥. 후배들아 우리 만나자. 그거 아니었어 이 자식아. 근데 대안학교가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우리 이제 광고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많은 여러분들, 학부모들, 또 학생들의 관심을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원음방송, 원음방송의 소수의견 드디어 다시 보기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WBS 원음방송 찾아가셔서 소수의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많이 눌러주셔야 안 잘립니다. 아유, 안 그래도 지금 아니 우리 카페 홈페이지에 그 나가리님이라고 왜 있잖아 우리 회원 그분이 요새 이 박사 강냉이 안 나오네 막 그렇게 잘렸나 그랬는데 저주였어. 잘렸어. 다른 사람이 나옵니까? 프로는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있고 시즌2 넘어가면서 작가진하고 저하고 이제 저 패널진이 좀 교체가 되는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가 했던 몇 개 발언이 윗분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KBS에서 그 정도 했으면 뭘 했지 뭘 그래. 그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고생해주신 뭐 부장님, 뭐 성부장님 비롯해서 뭐 안 PD님, 뭐 이 PD님, 뭐 안 PD님, 아유, 관리하고 지랄이야, 여기서. 그리고 여러 작가분들 그리고 현 부장님 비롯한 그만하라고. 감독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씨발 처음 잘려봤나. 존나 앞으로 그런 일 존나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부천서 송고문 사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것 같아요. 내용도 불편하고요. 네,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 권인숙 씨가 자기가 그런 수치심을 딱 극복하고 이거를 사회에 고발한 이유가 있잖아.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권인숙 씨는 원주여고 수석 졸업했어요. 예. 이 박사 관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인천과 업학교. 원주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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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울대 입학했었죠. 의료학과 김태희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입학하면서 이제 사회운동, 민주주의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소외된 노동 빈곤층. 그래서 고학력을 숨긴 채 공장에 입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위장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현장 들어간다는 거 많았죠.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게 경찰 측 추산으로도 뭐 몇백 명단이 되고 학계에서는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위장 취업을 했다는. 노회찬, 심상정, 김문수 다 위장 취업 아니야. 그러니까. 자, 부천에 있는 주식회사 성신의 허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본명이 아니고 뭐 위장 다른 취업인데. 사람 이름이겠죠. 6월 4일 권인숙은 이 위장 취업 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부천 경찰서에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위장 취업 사실을 모두 인정한 권인숙은 1986년 6월 6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부천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경장 문기동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끌려온 혐의가 아까 인천 그 항쟁 때 끌려온 게 아니라 이 혐의는 지금 주민등록증 위조로 끌려온 거나요? 쳐들어봐 이 새끼야. 주민등록증 위조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엮는 거죠. 그치. 예. 문기동은 위장 취업으로 잡혀온 권인숙에게 5.3 인천 항쟁의 수배자들 지금 어디 있냐 이러면서 행방을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욕설과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수배자들 많았잖아요. 네. 뭐 장기표를 비롯해서 뭐 김문수도 있었을 테고 뭐 심상정도 있었을 테고 박계동도 있었을 테고 많았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6월 7일 밤 9시 문기동은 다시 권인숙을 조사실로 불러냈습니다. 양손이 뒤쪽으로 해서 수갑으로 채워진 권인숙에게 다가간 문기동은 계속해서 인천 항쟁 수배자의 행방을 묻고 권인숙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권인숙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젖가슴을 양손으로 만졌으며 더 나아가 권인숙의 바지 단치를 풀고 지퍼를 내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의 음부에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이때 권인숙의 나이 만 21살이었습니다. 만 21살의 어린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고문 무기로 사용하는 경찰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녀가 받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수치심 이걸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불과 30년 전에 30년 맞죠? 네. 이 정권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그 조사받던 그곳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나 악역이야, 근데? 이 악역이 잘 어울려. 나 진짜 환장하겠구만. 문기동. 야, 네 죄는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야. 다른 집시법 위반자들하고 다르게 정책 변화에 의해서 감형될 수가 없어. 그러나 수배자 중에서 아는 사람을 불면 내가 너를 훈방이나 구류로 풀어줄 수도 있단 말이지. 저 몰라요. 나 5.3 사태 때 여자만 다뤘어. 그때 들어온 년들도 다 발가벗겨서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다 불더라고. 니년의 자궁에 봉이 들어가면 불겠어 안 불겠어? 문기동은 권양을 세운 다음 권양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완전히 풀어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부천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 뭐야? 예, 종호란 얘가 있어요. 이 종호라는 친구는 그냥 한두 번 본 사이입니다. 권혜숙하고. 근데 바지를 벗기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성도 모르고 이름만 아는 사람이야. 갑자기 그냥 문득 종호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종호를 된 거죠. 그러나 문기동의 성고문은 계속됐습니다. 야, 너 처녀나? 자유행위 해본 적 있어? 그러면서 문기동은 권양의 브레이지어를 들추며 밀어 올렸습니다. 젖가슴 생긴 걸로 보니까 처녀 가슴 같지는 않구먼. 이게 경찰이야? 그렇죠. 이게 경찰이었어. 권양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문기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양의 바지를 완전히 벗겼습니다. 권양은 살기 위해서 친구 이향숙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문기동은 이향숙의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했고 권양은 인적사항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기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연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야, 이 형사 고춧가루물 가져와. 그리고 넌 책상 위로 올라가. 기어이 자궁에 봉을 집어넣어야 불겠지? 간첩도 고문하면 다 풀어. 니년이 독하면 얼마나 독해? 이 말과 함께 권양의 상의를 벗겼습니다. 권양의 브레이지어를 밀어 올리고 바지의 지퍼를 풀어대더니 갑자기 권양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권양의 팬티마저 벗겨내리고 의자 두 개를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권양을 한쪽 의자에 앉게 한 후 수갑찬 손을 의자 뒤로 돌려 권양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문기동 본인이 앉았습니다. 권양은 수치심으로 사지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문기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알몸이 된 권양을 다시 이렇게 세우더니 책상 위로 권양을 엎드리게 하고 뒤쪽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권양의 몸에 갖다 댔다 뗐다를 반복했습니다. 뭐 일제 순상보다 더 악랄한. 그러니까 당시에 권양이 완전 벌거벗졌다니까. 수갑은 뒤로 하고. 근데 그거를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하면 어떤 자세가 나와. 근데 뒤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권양은 문기동에게 당한 성고문 사실을 열흘이 지난 후인 6월 16일 인천 소년 교도소로 송치되고 나서 같은 감방에 여자 재소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깥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인숙의 감방 동료들은 6월 28일부터 교도소 내 여자 재소자들이 단식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남자 재소자들이 전면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단식을 하면서 내건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문, 간간 경찰 구속, 부천서장, 수사과장, 치안본부장, 내무부 장관 해임. 이들의 투쟁이 외부에 알려지자 7월 1일 이상수 변호사가 권양을 접견하고 성고문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권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음은 이상수 변호사의 회고입니다. 내가 권양을 처음 대했을 때 그녀는 나흘째 이어진 단식으로 몹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들 정도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녀의 성고문 주장을 구체적으로 듣다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권양을 만나던 바로 그 시각에 다른 구속자 가족들은 교도소 바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 내용인지라 어머니들이 대부분인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없어 난처했습니다.
내가 여자 변호사였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한테? 그치.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거를. 아니 고문할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만 해도 어머니들 진짜 다 사지가 놀라실 떨리시고. 텐데. 다음 날인 7월 2일 홍성우, 조영래 변호사가 다시 권양을 접견했습니다. 권양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으로는 수갑을 찬 채로 당한 일이니 어느 정도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나 다만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고문 내용을 다시금 털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야? 이 악몽 같은 이야기를. 참. 그렇지. 다음은 조영래 변호사의 회고입니다. 권양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단 1분을 들었을 때 벌써 성고문 당했다는 그녀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판단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때 계속된 단식 탓인지 심장이 많이 안 좋아 보였고 유치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꿈에 문기동이 나타나 잠을 못 이루겠다는 심적 고통을 호소해와서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권인숙은 자기가 받은 상처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평생을 이 사건으로 아파할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문기동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법정에서 그녀의 증언 내용입니다. 당시 나에겐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몇 차례나 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같은 끔찍한 고문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수치심 따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문기동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뻔뻔함의 극치군요. 권양은 조영래 변호사와 접견한 다음 날인 7월 3일 문기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고요. 문기동은 그 다음 날인 7월 4일 명예훼손 혐의로 권양을 맞고소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문기동은 터무니없는 조작극입니다. 권양이 고분고분하게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큰 소리나 욕도 한마디 없었어요.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욕이나 한마디 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원통하지는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게 무기요? 아유 진짜. 7월 7일 검찰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고 각종 인권단체와 여성계, 야당이었던 시민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 경찰 항의 방문, 규탄대회, 각종 성명서 등을 발표하면서 경찰과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7월 16일 검찰은 성적 모욕행위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경장의 권양에 대한 폭언, 폭행 부분은 일부 인정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가슴을 주먹으로 몇 차례 친 거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게 뭐 이제 폭행이지. 그것도 가슴도 친 것도 옷을 입힌 상태에서 쳤다. 네네. 뭐 그렇게. 네. 이게 거의 다 보도지침이 내려간 거죠? 그렇죠. 보도심리라고 하죠. 문경장에 대해서는 문경장이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인 과오를 저지르긴 했으나 10년 이상 경찰에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현재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국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권인숙을 좌경 사상에 물든 빨갱이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수치심까지도 이용하는 거짓말장이로 매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운동권이 마침내 성까지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검찰과 당국의 이 같은 조처에 시민단체와 야당, 종교계, 학생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급기야 미국 국무성에서도 유감을 담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다음은 미국 국무성 성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권양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가 시인된 사실보다 더욱 심하고 가혹한 것이었다는 믿을 만한 주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감자 취급이 개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소름 끼치는 일임을 안다. 수감자들의 고문과 학대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이 같은 권력 남용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결국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고 재판부는 12월 4일 권양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기동은 무혐의, 권양은 1년 6개월. 자, 이거 다음은 검사와 권양의 질의응답입니다. 문 피고인이 86년 6월 6일 새벽 첫 조사 때 증인에게 5.3 사태 관련 구속자 중 여자 4명도 내가 조사했는데 발가벗겨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다 불더라. 너를 고문해도 10일이면 상처가 다 낫게 되고 검찰에 가서 고문당했다고 하소연해도 우리와 한통속이니 소용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예, 그랬습니다. 문 피고인이 증인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들추며 처녀 가슴이 아니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증인이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옆에 있던 이흥기 형사에게 고춧가루 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증인에게 내년 자궁에다 봉을 박는다고 겁을 주었나요? 예, 그랬습니다. 86년 6월 7일 저녁 두 번째 조사 때 한희정, 황병선 형사 등 2명이 1호 조사실로 들어와 증인의 양 무릎 사이에 강목을 끼우고 다른 강목으로 허벅지와 허벅지를 때렸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문 피고인이 그 뒤 증인을 2호 조사실로 데려가 증인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철제 의자에 앉혀 상의를 모두 올린 뒤 양손으로 유방을 주무르며 간첩도 결국은 분다.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본다. 라고 추궁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권인숙 양이 엄청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증인이 친구 집을 정말 모른다며 신음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소리를 낸다고 하며 증인의 상체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몇 번 만졌나요? 예, 대답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증인을 일어나게 한 후 증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리고 책상에 엎드리라며 증인의 등을 밀어 책상에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증인의 음부에 대고 수에 비볐나요? 예,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 수사나 그런 것들, 아니면 재판 그런 것들이라 어쩔 수 없다 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건 그 인간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자꾸 말살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인숙 씨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왜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아본 사람은 이런 질문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는 법인이 인권이니 양심이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굶어 탈진해 있고 반항은 더 심한 고문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성기를 증인에게 삽입하지는 않았다는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가서 방청객이 다 지켜보잖아요. 근데 이런 참 권인숙 양이 정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걸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권인숙의 최후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한편 내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나는 생애를 걸고 지구를 향해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진정으로 법을 위반한 자는 누구인데 왜 내가 여기 서야 하는가? 그동안 나는 별로 다듬어지지도 않고 닦여지지도 않은 나의 인격과 자세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싸움을 하였습니다. 소위 사회에서 성고문 사건, 부천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나는 몸부림치며 보이지 않는 간방의 하늘을 쳐다보고 울부짖으며 분노하면서 되뇌어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한밤중 좁은 조사실에서 일어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면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고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쓰면서 갈갈이 찢겨지고 능멸당한 성고문을 써내려가면서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조금씩 써내려갈 때 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네, 결국 사건 발생 3년 뒤인 1989년에 가서야 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드러난 거죠.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은 모르지 뭐 그건 계속 그냥 권인숙은 진짜 자신의 어떤 수치심마저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 그런 여성이 되는 거지 뭐. 대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문기동은 재판장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기동은 대법원에서도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조영황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사하던 중 옥봉안 당시 부천서 서장을 비롯한 부천서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관련 경찰관들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물을 없애려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 진상을 은폐, 조작했던 사실을 밝혀냅니다. 문기동이 어디 유원지에 갔다는데 유원지 가지도 않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네. 뭐 그렇게 다 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검찰이 문기동의 성고문 사실을 알아내고 모두 구속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상부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 안기부 등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사회 혼란을 우려 불기소 처분하고 진상을 은폐, 조작했던 것도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같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확실한 거야 이거는. 그 권인숙 양의 증언이 맞은 거지.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고 위로 올렸는데 위에서 야 뻗거 형이 안 된대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 아니 검찰들이 그때 당시에 그 원고 측으로 서 있었을 때도 그 거기 서 있었던 검사들이 나중에 회고록인가 뭘 썼는데 거기에서 전두환이가 직접 이거를 명령을 했다는 얘기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에이, 나쁜 놈 새끼들. 결국 재판부는 문기동에게 독직 폭행, 가혹행위와 준강간죄 추행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률상 최고형이 나갑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를 한 거죠. 예. 사건 발생 25개월 17일 만에 사건이 모두 끝나는 그렇게 된 거죠. 아까 권인숙 씨가 1년 6개월형 받았다고 네네. 했지. 그러면은 사건 발생 3년 뒤니까 1년 6월형 다 살고 나온 거야, 이거. 중간에 나왔죠. 아, 중간에 나왔어요? 네, 중간에 나왔는데 어쨌든. 예. 자, 다시 인천항쟁 이야기로 갑시다. 한쪽으로는 학생 노동자 제야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신민당에게는 국회로 들어와서 협상해라. 이렇게 당시 정권이 이중작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많이 보던 네. 얘긴데. 지금도 그러잖아. 거기에 또 성고문까지 자행하고 그렇죠. 은폐하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운동권과 양김씨를 분리하는 정책을 폈죠. 어쨌든 이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 이것이 5.3 인천항쟁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국이 끝없이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개헌, 이 여망, 이것은 끝없이 타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천항쟁도 일어났던 거고 이후에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천항쟁의 연장선에서 터져나온 것이죠. 결국 87년 6월 항쟁도 호원철폐 독재. 호원철폐 독전 타도잖아. 응. 직선제를 쟁취하자는 거고. 또 그렇죠. 결국 우리 손으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 내리자면 86년 5.3 인천항쟁은 87년 6월 항쟁의 촉매자이자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80년 강주 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 사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은 뭐 선거만 하면은 뭐 예. 새누리가 이기는, 예. 박근혜가 이기는, 이명박이 이기는 이런 선거가 나오니. 역사를 알게 되면 그런 선택을 안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시간도 지나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점점 정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역사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고향 인천이 어마어마했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인천항쟁의 여파로 이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 터졌고 결과는 3년 뒤에 나왔지만 이 권인숙 성고문 사건도 역시 이 정권의 부도덕한 것을 직격으로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한열의 죽음, 또 박종철의 박종철의 죽음. 그걸 또 은폐하려고 그랬잖아. 예.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87년 6월 항쟁의 어떤 기폭제가 되는. 쌓이고 그렇죠. 쌓인 끝에 결국엔 분출된 거지. 그러니까 인천항쟁, 유월항쟁으로. 권인숙 성고문 사건 다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 워낙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사례는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1980년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못 치르게 하려고 했었을 때 그 황모 씨가 이제 주동자였는데 그 황모 씨의 여동생을 본인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기고 고문한 사건이 있었고요.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때 관련자들을 알몸 상태에서 이 여성들입니다. 알몸 상태에서 물고문한 적이 있었고 83년 대학교 내에 상주하는 사법경찰에 의해서 서울대 여학생이 추행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5.3 인천 시위 사건 관련으로 연행된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요. 또 1980년 서울 노동운동연합 여성 근로자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알몸 고문도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 집단 추행 사건도 있었는데 1984년 9월 4일
외국어 대학에서 있었던 5개대 연합 방일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연행됐었던 학생들이 경희대 여학생 김모양, 최모양, 정모양 3명이었는데 이 3명은 7일에 구류를 선고받고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송치되었습니다. 9월 7일 이들 여학생 3명은 신체 검사란 명목하에 이근이라는 전투경찰로부터 알몸인 상태, 시로락이 하나 걸쳐져 있지 않는 알몸 상태에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일어서 앉아, 뒤로 돌아, 앉아, 일어서, 다리 더 벌려, 팔 들어. 여기에 여학생들 항의하자, 야 이 씨발려나, 그럴 줄 알면서 누가 데모하래? 그리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탁탁 털어보이며 입어하고 던져주었습니다. 이 3명 중 1명은 당시 생리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행이 일어났던 것이죠. 권인숙 사건 못지않지 않아? 예. 또 있습니다. 1986년 11월 14일 로사양 등 4명의 여성 노동자가 20여일 전에 모임이 형사들에게 발각돼 동료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평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던 김모 씨를 프락지로 판단하고 김모 씨를 불러냈습니다. 김모 씨는 내가 도봉산을 잘 안다. 도봉산에서 이야기하자더니 약수터를 지나서 으슥한 곳까지 계속 걸어 들어갔습니다. 4명의 여성 노동자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숲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2명이 나타났고 이들은 경찰에서 왔다면서 포니 엑셀을 끌고 와서 이 여성 4명자를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여성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항의하니까 부대로 데려간다 라는 말을 남기고 어두운 산길로 달려서 산 속에서 이들을 풀어줍니다. 이들이 왜 이런 데서 조사하느냐 경찰서로 가자고 따지자 그들은 로사양에게 너 처녀냐 라면서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로사양이 반항하자 가슴과 복부를 사정없이 때리고 심지어 나무 토막으로 쓰러진 로사양을 실신하도록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천에 있는 보안과에 근무한다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사양에게 성기를 들이대고 강제로 몸을 범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윤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발 이러지 말라는 로사양의 애절한 호소는 허공에 메아리쳤고 이 사람 이외에 다른 2명도 차례차례로 이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사건 직후 로사양을 비롯한 4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차 번호 또 이 사람의 지갑에서 발견한 주민등록 번호를 외워서 성수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만 파출소 직원은 오히려 빨갱이 책이나 읽고 돌아다니니까 강간당하는 거라며 모욕을 주고 심지어 무릎을 꿇어앉혀놓고 주먹질과 발길질까지 해댔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북부경찰서를 찾아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만 경찰은 석 달이 지나도록 신병 확보하지 않고 잡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인숙 양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진짜 강간한 사건도 있어요. 많았지. 근데 권인숙 양 사건은 밝혀진 사건이고 이건 뭡니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죠. 그럼 이 여성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권인숙 양 사건은 모든 재소자들이 동료 재소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렇죠. 또 각계각층 시민단체 또 변호사들이 같이 함께 했으니까 이때 참여한 변호사가 160명이 넘어요. 공동 변호사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그랬잖아 이 사건을. 그러니까 방금 소개한 권인숙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냥 쓱 하고 덮고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이런 반인권적 작태를 저지른 정권이 바로 전두환 정권이다. 전두환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뭐 그때 당시에 뭐 조영래, 박원순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 변호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돈명 변호사 뭐 등등 다 참여했어요. 예. 그래요. 정리해 봅시다. 권인숙 씨는 이후에 한동안 노동운동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여성운동 쪽으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93년에 서울대 의료학과 4학년에 복학을 하고 그리고
94년 1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성학자의 길을 걷고 그리고 명지대학교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20세기 한국의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권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석규 열사인가? 대우중공업 시위하다가 돌아가신 그분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제대로 얘기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권양 그러는데, 권인숙이라는 엄연한 이름이 있는데 권양으로만 불렀던 거죠. 사람들이 전부. 아마 그게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인권이 처절하게 유린되고 사람들도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권양이라는 말로 대표가 되고 그게 권인숙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이 불려졌을 때 정말 인권이란 것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나 싶고요. 몇 번 얘기했지만 인천이 그런 도시가 아니었는데 인천항쟁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됐던 사건인데 지금의 인천이 왜 저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한때 또 산업역군 아니었습니까? 개항장이었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기차가 뚫렸던 곳의 한 축이었기도 하고 다시 한번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칼을 찬 자들이 장모와 사위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고 여성의 음부에 총알을 쑤셔넣고 여성을 겁탈하고 뛰어가는 여성에게 총질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했던 서북청년단입니다. 없어지지 않았네요.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었고 자행됐었네요. 그 수많은 폭력 하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작가 얘기한 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고 계시겠죠. 이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정권이 뒤가 구린 정권들이 그 수많은 은폐와 엄폐를 엄청난 노력을 정권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엄폐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것처럼 한번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쌓였던 썩은 물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민중들은 또 한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정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아빠의 궤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빠 때도 그랬죠. 부마 항쟁한다고 사람들이 떠드니까는 뭐 옆에서 밀어버릴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차지철이 있었고요. 법 하니까는 안 돼요 했는데 지금은 직권 산정합니다. 소유죄가 나왔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이러면 남은 거는 똑같습니다. 11육 아니면 60이겠죠.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발 박근혜 정부가 무사히 정권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2, 제3의 백남기 선생이 나와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서로 간에 총질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 소유죄 적용한다 이런 건 뭐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또 뭐 사상 문제, 색깔 논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30년 전하고 별반은 다른 거 없을 것 같고, 또 이 박사 말대로 인천이 사실은 우리가 대선 특집 2인가 이게 쓸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지역으로 결판 났다. 서울, 호남 제외하고 다 지른 거 아니야. 에? 늘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경기 인천 정도만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상수가 망쳐놓은 그 인천인데 그 사람이 또 국회의원이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어나는 제대로 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시사 문제 얘기하면서 총선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또 볼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뭐 결국은 투표 많이 하는 놈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깨진 지 좀 됐잖아. 저쪽도 단결하잖아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 쪽이 더 많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기서 자꾸 무슨 뭐 야당 내분 사태가 끝간데를 모르네. 곧 뭐 파국에 이르네. 안철수 신당 파괴력이 뭐 예상 의외로 크네. 이거 다 이간질입니다. 다 이간질해서 결국은 에이 투표하면 뭐해. 우리가 어차피 질 건데. 나는 라는 정치에 생각을 관심 안 가질래.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지.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 정치 불신. 거기에 딸려가면 박근혜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전두환 정권 때보다 많이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 사상도 전두환 정권 때보다 발전해야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대선 제대로 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엔젤 펀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 펀딩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EJ 생활역사협동조합에서 2명의 미녀 문희정, 한민경 아나운서, 안민경 씨는 타로 전문가고 그리고 심리상담도 하시는 분인데 개냥아치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애완동물에 대한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인생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니까 재밌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커서 올라오라 그래. 이제 빨리 받지 말라 그래. 한번 해줬잖아 처음에. 뭐 근데 뭐 못 올라오면 자기 탓이지 뭐. 한 10명 중에 한 2-3명이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물 키우는 사람 많더라고. 이제 논현동에 혼자 살면서 동물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제공하실 분들 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안가가 이틀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계단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이창섭 조합원께서 안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가지고 녹음실에 먼지가 많이 없네. 예. 그래서 참 좋았고 그리고 안가에 순두부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손두부. 손두부. 네. 예. 분당의 오늘두부 곽승엽 대표? 곽승엽님이 오늘두부라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선착순 6접시 제공해 주신다니까 맛있는 손두부 드실 분들 선착순으로 일찍 오셔서 두부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감사한 게요. 그 사업장이 분당에 있잖아요. 분당이랑 여기랑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엔젤 펀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소영, 혜린, 해교, 철우, 남상호, 이경택, 한송이, 대한환경, 병희. 이건 뭘까? 마르틴의 솥, 이민경,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쳐가는데 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젠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그 두 눈에 그곳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건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은 웃음 지며 걷고 있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을 하늘처럼 온 세상이 낯설게 보여. 사랑하지만 또 날
수밖에 없어. 이젠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어두웠지만 나는 알 수가 있었어. 그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난 그대에게 상처만을 주지만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댈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건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그대가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댈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사랑하는